추측이나 의혹만으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그럼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냥 장난으로 한 거였어요. 이 사건을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어떨까요? 검사님, 저는 피해자입니다. 왜 제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때로는 옳은 일을 위해 홀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소령의 8일간의 여정을 통해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함께 느껴보시죠. 새벽 5시 부대 내 여자 장교 숙소에서 이소령이 눈을 뜹니다. 어김없이 정확한 시간에 깨어나는 습관은 특전사 출신답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죠. 아직 어둠이 깔린 훈련장 너머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이소령은 이미 38년을 살아왔고 그중 15년을 군복을 입고 지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받았던 시선들, 증명해야 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죠.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으로 부하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 단단한 외면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상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바라보며 이소령은 오늘 하루도 버텨내야 할 일들을 생각합니다. 부대 내에서 여군이라는 존재는 여전히 특별한 시선을 받죠. 때로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때로는 능력을 의심받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이소령은 그 모든 시선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균형을 잡아왔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 이소령은 부하들 앞에 섭니다. 김영민 하사가 정확한 보고를 올리고 다른 부하들도 질서정연하게 대열을 맞춥니다. 이소령의 눈길이 병사들을 훑어보는 동안 유동만 병장이 느긋하게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유동만은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25살의 나이에 병장 계급을 달고 있는 그는 자신이 부대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잘 알고 있죠. 남성 위주의 폐쇄적인 병영 문화 속에서 자란 그에게 여군은 그저 특별한 배려를 받는 존재일 뿐입니다. 진정한 군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선이 은근히 드러나죠. 점호가 끝나고 이소령이 부하들에게 오늘 일과를 전달할 때 유동만의 눈빛에서 묘한 기색을 느낍니다. 존중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복종, 그 뒤에 숨어있는 무시의 감정이 스며나오죠. 이소령은 그런 시선들을 받으며 살아온 세월이 길어서 이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만 오늘따라 유독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오후 훈련이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대 내 간부들의 회식 자리가 마련되었죠. 이소령도 참석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박정우 대위가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소령님, 오늘 회식 참석하시죠? 네, 당연히 참석해야죠. 박정우는 이소령과 동기입니다. 40살의 나이에 현실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죠. 군 생활에서 파도를 일으키기보다는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가는 스타일입니다. 이소령의 고든 성격을 알고 있지만 때로는 너무 원칙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이소령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참석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에 참여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점점 거칠어집니다. 남성 간부들의 대화 주제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이소령은 자연스럽게 대화에서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유동만도 회식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술을 꽤 많이 마신 상태였죠. 가끔씩 이소령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소령은 그 시선을 느끼지만 애써 무시하려 합니다. 밤 11시쯤 이소령은 회식 자리에서 먼저 자리를 뜹니다. 내일 새벽 훈련을 준비해야 하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었죠. 박정우가 벌써 가세요? 하고 물어보지만 이소령은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요라고 답하며 숙소로 향합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이소령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낍니다.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시선들, 특히 유동만의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내죠. 15년 동안 군 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일들은 늘 있었으니까요. 숙소에 도착한 이소령은 문을 잠그고 군복을 벗습니다.
간단히 세면을 하고 침대에 누워 하루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죠.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소령은 결국 잠에 들지만 깊은 잠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깨어날 수 있는 얕은 잠, 특전사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죠. 그 습관이 오늘 밤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질 줄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이소령은 얕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전사 시절부터 몸에 밴 경계심 때문에 깊게 잠들지 못하는 습관이 있었죠. 간이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을 자던 중 복도 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발소리가 귓가에 스쳐갔습니다. 처음에는 야간 순찰병의 발소리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소령의 방문 앞에서 멈췄죠. 이상했습니다. 야간 순찰병이라면 그냥 지나쳐야 하는데 왜 문 앞에서 멈춘 걸까요? 이소령은 눈을 감은 채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숨을 죽이고 있는 기척이 느껴졌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군 생활을 해오면서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이 예민해진 이소령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문손잡이가 조용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소령은 순간 몸이 굳어졌죠. 분명히 문을 잠갔는데 어떻게 열리는 걸까요? 아, 마스터키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부대 내 일부 간부들은 비상시를 대비해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죠.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복도의 희미한 불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실루엣이 보였죠. 키가 큰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소령은 즉시 유동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특유의 건방진 걸음걸이와 체격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유동만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문을 조용히 닫았죠. 이소령은 여전히 잠든 척하면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동만의 다음 행동은 이소령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소령님 깨어 계시죠? 유동만이 술 냄새를 풍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소령은 더 이상 잠든 척할 수 없었죠.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유동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소령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유동만은 웃음을 지었죠. 그 웃음에는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령님, 저 오늘 회식에서 계속 생각이 났어요. 평소에 너무 까칠하시잖아요. 좀 부드러워지셨으면 하는데요. 유동만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이소령은 재빨리 침대에서 일어나 거리를 두었죠. 15년간 쌓인 전투 경험이 온몸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 지금 당장. 이소령의 명령은 단호했지만 유동만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면서 손을 뻗었죠. 그깟 여자가 뭘 하겠어요? 소령님도 결국 여자잖아요. 저한테 좀 친절하게 대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유동만이 이소령의 어깨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소령은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유동만은 포기하지 않았죠. 더 거칠게 접근하면서 이소령을 벽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냥 한 번만. 유동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소령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특전사 시절 배운 격투술이 본능적으로 나왔죠. 유동만의 팔을 비틀어 뒤로 돌리면서 무릎으로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아! 유동만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지만 이소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속으로 주먹을 날려 유동만의 턱을 강타했죠. 유동만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런 미친. 유동만이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소령은 이미 문 쪽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언제든 도망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한 것이죠. 유동만, 너 지금 뭘 한 건지 알아? 이소령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동만은 코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죠. 소령님이 저를 먼저 때렸잖아요. 저는 그냥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 새벽 3시에 내 방에 무단 침입해서?
아, 그것 때문에 그러세요? 미안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실수했어요. 유동만이 일어나면서 코피를 닦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남아 있었죠. 마치 이 상황을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소령님, 이 정도로 끝내죠. 저도 실수한 거고, 소령님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신 거고. 실수?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소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동만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유동만은 이미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요. 유동만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이소령이 말했습니다. 유동만,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유동만은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소령님, 누가 믿어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인사하러 왔다가 소령님한테 맞았다고 말할 거예요. 문이 닫히고 이소령은 홀로 방에 남겨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분노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군 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소령은 문을 다시 확인하고 의자를 문 앞에 놓았습니다.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유동만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과연 누가 믿어줄까요? 새벽 4시 이소령은 침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죠.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6시 이소령은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의자를 문 앞에 놓고 앉아서 밤새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몸은 지쳤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거든요. 아침 점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소령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부하들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유동만을 바라보는 순간 어젯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유동만은 멀쩡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코 부근에 약간의 상처가 있긴 했지만 별로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어요. 점호가 끝나고 이소령은 중대장실로 향했습니다. 이 일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중대장실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김중령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소령을 보더니 평소와 다른 표정이라는 것을 눈치챘나 봅니다. 소령, 무슨 일인가?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이소령은 어젯밤에 일어난 일을 담담하게 보고했습니다. 유동만이 새벽에 무단 침입했다는 것, 추행을 시도했다는 것, 자신이 정당방위로 제압했다는 것까지 모든 상황을 설명했죠. 김중령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이소령이 생각한 것과 달랐어요. 소령,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 부대에 큰 문제가 될 텐데. 중령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동만의 행동이. 알겠네. 일단 유동만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겠네. 1시간 후 유동만이 중대장실로 불려왔습니다. 이소령도 함께 있었죠. 유동만은 의외로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병장 유동만,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고합니다. 저는 회식 후 숙소로 돌아가다가 실수로 이소령님 방에 들어갔습니다. 술에 취해서 방을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실수로? 김중령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소령님이 갑자기 저를 때리셨습니다. 저는 그냥 사과하려고 했는데. 이소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동만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유동만, 너는 분명히. 소령님, 제가 뭘 했다는 겁니까? 저는 정말 실수였습니다. 유동만의 표정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기를 하는 건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알 수 없었죠. 김중령은 고민에 빠진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일단 이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하는 게 좋겠네. 유동만은 앞으로 주의하고 소령도. 중령님,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소령이 강하게 항의했지만
김중령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소령, 큰 문제로 만들지 말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점심시간이 되자 박정우 대위가 이소령을 찾아왔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소령, 어젯밤 일 들었네. 정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박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령,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일로 너무 크게 문제 삼는 건 아닌가 싶어. 뭐라고? 이소령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동기인 박정우마저 이런 말을 한다니요. 유독만이 술에 취해서 실수한 거라면 이 정도로 끝내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소령도 이미 충분히 혼내줬잖아. 정우야, 너는 정말 그게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해? 글쎄, 유독만이 평소에 문제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성범죄까지는 아니었을 거야. 이소령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동기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니요. 소령, 현실을 생각해봐. 이 일이 위로 올라가면 부대 전체가 시끄러워져. 그리고 증거도 없지 않아? 증거가 없다고? 목격자도 없고 유독만은 실수였다고 하고 소령 혼자서 주장하는 거잖아. 그때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김영민 하사였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이소령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령님, 잠깐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박정우는 자리를 뜨고 김영민과 이소령만 남았습니다. 소령님, 제가 어젯밤에 봤습니다. 뭘 봤다고? 유독만이 소령님 방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저는 야간 당직 근무였거든요. 이소령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드디어 목격자가 나타난 것이죠. 영민아, 정말이야? 네, 분명히 봤습니다. 유독만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소령님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급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증언해 줄 수 있어? 김영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일에 휘말리는 게 부담스러웠겠죠. 하지만 곧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소령님. 이런 일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죠. 이소령은 김영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드디어 자신 편이 되어줄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고마워, 영민아. 정말 고마워. 소령님, 하지만 조심하세요. 유독만 같은 놈들은 복수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오후에 이소령은 다시 중대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김영민과 함께였어요. 중령님, 목격자가 있습니다. 김영민이 어젯밤에 본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유독만이 마스터키로 이소령의 방에 들어간 것, 한참 후에 급하게 나온 것까지 모든 걸 증언했죠. 김중령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정식으로 상급부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소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거든요. 알겠네. 일단 유독만을 격리시키고 상급부대에 보고하겠네. 하지만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영민이 갑자기 전출 명령을 받은 것이죠. 소령님, 제가 갑자기 다른 부대로 가게 되었어요. 뭐라고? 갑자기 왜? 잘 모르겠어요. 윗선에서 내려온 명령이라고 하네요. 이소령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김영민이 증언한 바로 그날의 전출 명령이라니 너무 우연이었죠. 영민아, 혹시 누가 너한테 압력을 넣은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소령님, 조심하세요. 이 일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이소령은 홀로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군의 명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바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싸워야 했어요. 이소령은 정식으로 군사 고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소령은 군검찰청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식 군사 고발을 접수한 후 첫 번째 조사였죠.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마주 앉은 군검사는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별다른 감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이소령,
사건 당일 상황을 다시 한번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령은 어젯밤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새벽 3시에 유동만이 마스터키로 방에 들어온 것, 추행을 시도한 것, 자신이 정당방위로 제압한 것까지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진술했죠. 군검사는 묵묵히 듣더니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소령께서는 평소 유동만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상급자와 부하의 관계였습니다. 특별한 갈등은 없었어요. 그날 회식에서 유동만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별다른 대화는 없었습니다.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지만 이소령은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으니까 당당할 수 있었죠. 다음 날 유동만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소령은 조사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동만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소령을 보고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며칠 후 군검사가 이소령을 다시 불렀습니다. 유동만의 진술 내용을 전해 들었을 때 이소령은 깜짝 놀랐어요. 유동만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해서 실수로 이소령님 방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이소령이 격하게 반박했지만 군검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유동만은 또한 이소령님이 평소에도 남자 부하들에게 권위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물리적 충돌은 이소령님이 먼저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소령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검사님, 제가 왜 아무 이유 없이 부하를 때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소령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답변해 주세요. 군검사의 말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치 이소령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죠. 그 후로 조사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소령의 과거 인사기록이 면밀히 검토되었고 평소 성격과 행동 패턴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이소령님은 특전사 출신이시죠? 격투 훈련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런 기술을 민간인이나 일반 병사에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당방위를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소령님은 훈련받은 특전사 출신이잖아요. 과도한 대응이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의 질문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이소령이 가해자인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였죠. 더 충격적인 것은 김영민의 증언이 번복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출을 간 김영민이 다시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날 밤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었어요. 김영민은 그날 밤 순찰 중이었지만 이소령님 방 쪽으로는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유동만이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소령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마저 증언을 번복한 것이죠. 검사님, 김영민은 분명히 저에게 봤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압력을 받은 게 틀림없어요. 이소령님, 추측이나 의혹만으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조사가 진행될수록 이소령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동료들은 멀리했고 상급자들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죠. 마치 이소령이 부대에 문제를 일으킨 골칫거리인 것처럼 취급받았어요. 가장 힘든 것은 2차 가해성 질문들이었습니다. 이소령님께서는 그날 밤에 특별한 복장을 하고 계셨나요? 네. 무슨 뜻입니까? 혹시 유동만의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나 태도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려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이소령은 자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헷갈렸습니다. 15년간 군 복무를 해오면서 이런 모멸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더욱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다른 간부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괜히 큰일로 만들었네.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될 것을. 여자라서 예민한 건 아닐까? 이런 말들이 이소령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정우도 이소령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가끔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죠. 가장 가까운 동기마저 등을 돌린 것 같아서 더욱 외로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소령은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식욕도 떨어졌어요. 거울을 보면 야윈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죠. 그날도 조사를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유동만과 마주쳤어요. 그는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이소령을 보자 잠시 멈추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령님,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유동만의 말에 동료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이소령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어요. 더 이상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이소령은 홀로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싸움을 계속할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증거도 사라지고 오히려 자신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이소령은 포기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지켜온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소령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닌 포기를 고민하게 만든 이 시스템에 대한 분노였죠. 2달째 조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소령은 매주 2번씩 군검찰청에 출석해야 했고 그때마다 같은 질문들이 반복되었어요. 마치 이소령의 진술에서 모순을 찾아내려는 것 같았죠. 어느 월요일 아침 이소령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영민이 갑작스럽게 다른 지역 부대로 재전출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아예 연락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죠. 영민이가 어디로 갔다고? 동료 하사에게 물어봤지만 그도 정확한 곳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냥 급하게 짐을 싸더니 떠났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봐요. 이소령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민은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거든요. 그를 완전히 격리시켜버린 것이죠. 그날 오후 박정우가 이소령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편안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었죠. 소령, 이제 그만 정리하는 게 어떨까? 뭘 정리하라는 거야? 이 일 말이야. 너도 지쳐 보이고 부대 분위기도 안 좋아졌어. 더 이상 끌고 가봤자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이소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야, 너까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소령, 현실을 받아들이자.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증언을 번복했잖아. 이제 너 혼자만 주장하는 상황이야.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뜻이야? 박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야. 하지만 법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 때문에 우리까지 눈치 보이게 됐어. 눈치 본다고? 상급 부대에서 우리 부대를 문제 부대로 보기 시작했다고. 인사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이소령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자신 탓이 되고 있었어요. 정우야, 내가 뭘 잘못했어? 피해자인 내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소령, 그게 현실이야. 이 조직에서는 파도를 일으키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박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소령, 나도 내 친구로서 조언하는 거야.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너를 위한 길일 거야. 박정우가 떠나고 나서 이소령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동기마저 등을 돌린 것이죠. 다음 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도에서 유동만과 마주쳤는데 그가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소령을 보자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부대가 시끄럽네요. 괜한 일로 난리가 났어.
동료 중 하나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별일 아닌 걸로 너무 크게 만드는 것 같아. 유동만은 이소령을 바라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극간년 하나쯤 내가 얼마나 봐줬는지 알아? 원래 같으면 진작에 징계 먹었을 텐데. 이소령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유동만의 말을 제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죠. 유동만,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이소령이 다가가자 유동만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잘못 말했나요? 사실을 말한 건데. 사실이라고? 소령님이 저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거 맞잖아요. 저는 그냥 실수로 방을 잘못 들어갔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소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주먹을 쥐었지만 곧 스스로를 제어했어요. 여기서 또 문제를 일으키면 정말로 가해자가 되어버릴 테니까요. 소령님, 화내지 마세요. 저는 소령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이 정도로 끝내면 되잖아요. 유동만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미 승부가 결정된 것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이소령은 자신의 방에서 아버지가 남긴 군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군인이었고 평생 명예롭게 복무하신 분이었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보며 군인의 꿈을 키웠던 이소령에게 이 군기장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군기장을 쥐고 있으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동료들의 신뢰, 조직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까지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죠. 다음 주 조사에서 군검사는 이소령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이소령님, 이 사건을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어떨까요? 합의요? 유동만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이소령님도 과도한 대응에 대해 주의 조치를 받는 것으로 양쪽 다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소령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피해자인 자신이 왜 주의 조치를 받아야 하는 거죠? 검사님, 저는 피해자입니다. 왜 제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이소령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을 끝까지 가져가 봤자 이소령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럼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실도 중요하지만 증명할 수 있는 진실이어야 의미가 있죠. 군검사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이소령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날 밤 이소령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지만 이소령의 마음은 깜깜한 밤 같았어요.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가족들에게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동료들은 이미 등을 돌렸어요. 이소령은 처음으로 군을 그만두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15년간 바쳐온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러면 유동만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었어요. 새벽 3시 이소령은 아버지의 군기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제가 틀렸다면 포기할게요. 하지만 제가 옳다면 끝까지 싸워볼게요. 군기장을 가슴에 품고 이소령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는 버텨낸 것이죠. 그 순간 이소령은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유동만과의 싸움이 아니라 불의한 시스템과의 싸움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는 것을요. 3개월째 되는 어느 목요일 아침, 이소령은 평소와 같이 부대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지만 더 이상 새로운 진전은 없었어요. 오히려 합의 압력만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전 10시쯤 부대 내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병사들이 휴대폰을 보며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이소령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소령님, 인터넷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어요. 병사가 보여준 휴대폰 화면에는 군 관련 커뮤니티 게시판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여군 장교 추행 사건, 부대 내부 은폐 중 마이너스 충격적인 진실. 이소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런 글을 올린 걸까요? 글 내용을 읽어보니 사건의 전말이 상당히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었어요. 유동만이 새벽에 마스터키로 침입한 것, 추행을 시도한 것, 그리고 부대에서 이를 은폐하려고 한다는 것까지 모든 내용이 담겨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글 하단에 첨부된 영상이었습니다. 비록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분명히 유동만이 이소령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급하게 나오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죠. 이게 어떻게... 이소령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날 밤 목격자는 김영민 뿐이었는데 어떻게 영상까지 있는 거죠?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댓글도 순식간에 수백 개가 달렸어요. 이런 일이 아직도 군대에서 일어나다니. 피해자 혼자 싸우게 두면 안 된다. 부대에서 은폐하려고 하는 게 더 문제다. 저 영상 진짜인가? 너무 충격적이다. 댓글들 대부분이 이소령을 지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싸워왔던 이소령에게는 마치 담비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누가 이 글을 올렸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익명으로 작성된 글이었거든요. 1시간 후 부대장이 긴급히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소령도 참석해야 했죠.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 부대 관련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부대장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해야겠습니다. 간부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된 거죠. 소령, 혹시 이 글이 누가 올린 건지 아십니까? 부대장이 이소령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전혀 모릅니다. 이소령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죠. 오후가 되자 언론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사실 확인을 요청하며 인터뷰를 신청했어요. 부대는 일단 노코멘트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군 내부 성추행 사건 은폐 의혹. 피해자는 여군 장교. 뉴스를 보던 이소령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국방부에서 감찰팀이 급파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부대 내부적으로만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게 된 것이죠. 감찰팀이 도착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소령을 곤란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사람들도 급히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박정우도 이소령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모습이었어요. 소령, 미안해. 내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나 봐. 정우야. 사실 나도 유동만 같은 놈이 문제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조직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야. 박정우의 표정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까 그게 더 큰 문제였어. 진실을 외면하는 게 진짜 조직을 해치는 일이었던 거야. 이소령은 박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우야. 늦었지만 이해해줘서 고마워. 오후에 감찰팀의 첫 번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감찰관들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고 이소령의 진술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이소령님,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이소령은 그동안 받았던 2차 가해성 질문들, 합의 압력, 그리고 목격자가 사라진 과정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감찰관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목격자였던 김영민 하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갑자기 전출되었다고 들었어요. 그 전출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저녁에 이소령은 자신의 방에서 인터넷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고 대부분이 응원의 메시지였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용기 있는 분이시네요. 응원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댓글을 읽으면서 이소령은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혼자 싸워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김영민이었어요. 소령님, 뉴스 봤습니다. 제가 증언 번복한 것 죄송합니다. 압력 때문이었어요. 이제 다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소령은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김영민이 돌아온 것이죠. 영민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회신을 보내고 나서 이소령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새벽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소령은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요. 눈빛에는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15년간 군인으로 살아온 자신의 신념을 다시 찾은 것이죠. 국방부 감찰팀의 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동만의 과거 기록을 조사한 결과 2년 전 다른 부대에서도 여군 부사관에게 성희롱을 한 기록이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내부적으로 은폐되어 징계 기록이 남지 않았던 것이죠. 김영민도 다시 불려와서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유동만이 마스터키로 소령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압력 때문에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복도 감시 카메라 영상도 확보되었습니다. 유동만이 새벽에 이소령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마침내 유동만이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군사재판에서 유동만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떨어지자 그는 절규했지만 이소령은 한 번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박정우가 다가왔습니다. 소령,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믿지 못했어. 정우야, 이제 됐어. 내가 진실을 깨달았으니까. 김영민도 깊게 사과했습니다. 소령님, 처음부터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영민아, 고마워. 마지막에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그날 저녁 이소령은 아버지의 군기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해냈어요. 진실이 승리했어요. 석 달 후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고 신고 체계도 새롭게 개편되었어요. 이소령은 여군들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예전보다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져요. 남자 간부들 태도도 많이 바뀌었고요. 여군 부사관들의 말에 이소령은 뿌듯했습니다. 새로 입대한 여자 신병들에게 특별 교육도 진행했어요. 여러분도 당당한 군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박정우와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령, 너를 보면서 진짜 용기가 뭔지 배웠어. 정우야, 나도 혼자가 아니었어.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줬잖아. 해질녘 사열대에서 이소령은 군복을 정리하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모두 이겨낸 지금 마음은 평온했어요. 바람이 불어와도 이소령은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마치 단단한 바위처럼요. 이소령은 다시 다짐했습니다. 정의롭고 안전한 군대를 만들어가겠다고, 후배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요. 하늘은 어두워졌지만 이소령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